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1편 공민왕 드디어 왕위에 오르다. 서기 1344년 정월, 지금의 광동성에 해당하는 원나라의 계양현으로 귀양길에 올랐던 고려 국왕 보탑실리, 즉 충혜왕은 유배지로 가던 도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가 있던 충혜왕의 맏아들 왕흔이 원나라의 순제로부터 고려 국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이때 왕흔의 나이는 갓 8살이었는데요. 이 어린 왕이 바로 고려의 제29대 임금이었던 충목왕입니다. 근자에 고려 국왕 보탑실리는 방자하게 무도한 짓을 자행함으로써 나라에 큰 해독을 끼쳤으므로 짐은 그의 죄를 물어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아들에게 명해 고려 국왕을 이어받게 하니 짐의 덕을 널리 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라. 이전의 왕인 보탑실리가 행한 학정은 모두 개혁하고 정치를 바로잡음으로써 백성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라. 원나라의 순제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반포한 조서의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8살짜리 국왕은 아직 원나라에 있는 상황에서 섭정을 맡은 어머니 덕령공주가 인사조치를 단행합니다. 정승 최하중, 사공 강호래, 정당문학 정을보, 동지 밀직사사 김상기와 설연고, 밀직제약 장항 등에게 국정을 참의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함양군 박충좌, 양천군 허백을 그러니까 충목왕이 재위했던 5년 동안의 고려의 정사는 몽골 출신의 충혜왕비였던 이 덕령공주의 섭정기간이었다라고 해야 옳겠죠. 충목왕 치세 기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정치도감 설치를 들 수 있겠죠. 충목왕 3년 2월, 좌정승 김영돈 등이 원나라에서 돌아와 고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선왕이 정치를 그르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사옵니다. 그래서 폐하께 무엇라고 아뢰었소? 선왕께서도 처음에는 그와 같지 않으셨는데 다만 소인배들이 그렇게 인도하였을 뿐이며 그 무리들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있으니 새로 즉위하신 지금의 국왕께서도 정사를 그르치게 될 것이라 아뢰었사옵니다. 대비마마. 그랬더니 황제 폐하께서는 무엇 하시던가요? 저희들에게 고려에 돌아가서 그 소인배들을 정리하고 정치를 개혁하라고 칙명을 내리셨사옵니다. 여기 황제 폐하의 밀지가 있사옵니다, 대비마마. 그래요. 어디 봅시다. 김영돈이 황제의 밀지를 전하니 대비가 눈물을 흘리며 술을 주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황제의 은혜에 살해하였다. 바로 이 기사 뒤에 문제의 그 정치도감 설치에 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일대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권문 세가와 환관 족색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정치도감을 설치할 것이다. 왕후, 김영돈, 안축, 김광철을 정치도감의 판사로 임명할 것이며 그 속관을 여러 도에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도감이 생겨나는데 이 도감이란 본래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할 목적에 따라서 임시로 설치한 관청을 일컫습니다. 원나라의 주문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후가 충혜왕의 폐행을 시정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고려에서 이것에 화답하는 부분 또 덕령공주가 적극적으로 정치를 개입하는 상황에서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적인 정책들을 단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대 윤은숙 교수는 이 당시 고려에서 정치도감을 설치했던 배경에 대해서 원나라 황실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기황후 쪽에서 충혜왕 시절에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추진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도감이 원나라의 기황후 측이 고려를 간섭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치도감의 그 설치 시기는 현재 1345년설과 47년설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47년에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원 조정에서 고려 정부에게 사신을 보내와서 그 국정 전반을 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고려인들이 설치했던 것이 정치도감입니다. 고려인들이 설치한 고려 관청이긴 하지만 원의 조명으로 만들어진 관청이어서 어떤 원의 고려 간섭을 담당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오히려 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고려 내부의 상당 개혁을 수행하기도 했던 존재입니다. 정치 개혁과 재정 개혁 모두를 수행을 했고요. 인사를 전행하던 정방을 혁파하고 선법을 개정하고 전민견병 세력을 견제해서 이 정치도감이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중에 고려에서 권세를 떨치고 있던 기황후의 집안 동생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황후의 집안 동생 기삼만이 세력을 믿고 남의 토지를 빼앗는 등 불법을 자행하므로 그를 붙잡아서 곤장을 치고 순군옥에 가두었는데 20여일 뒤에 사망하였다. 기삼만이 죽은 뒤에 그의 아내가 호소하자 정치도감의 관원인 좌랑 서호와 교감 전녹생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자 정치도감의 판사였던 김영돈이 왕에게 항의를 하고 나섭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정치도감의 관원들을 옥에 가두셨사옵니까? 가두다니요. 누구를 가두었단 말씀이신지. 좌랑 서호와 교감 전녹생을 하옥하신 일을 모르시옵니까? 그건 대비마마께 주상은 가만 계세요. 내가 얘기하죠. 기삼만은 기껏해야 남의 천지 5개를 빼앗은 데 불과한데 어찌하여 죽이기까지 하였단 말이오. 기삼만은 세노를 믿고 악한 짓을 일삼아왔사옵니다. 어찌 그의 죄가 남의 토지 5개를 빼앗은 것뿐이겠사옵니까? 그 문제라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라 하겠소. 이문 하의원을 불러서 해명을 하라 하겠소. 대비마마, 우리들은 친히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먼저 거물급의 악질을 다스리는 것인데 정치도감의 관원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정이 그렇다면 저 김영돈 역시 자진해서 옥에 갇히겠사옵니다. 김영돈이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행성의 옥에 구속되니 왕이 명하여 그를 석방하였다. 그러나 김영돈은 고려 조정의 부단한 처사를 원나라의 중서성에 알리겠다고 원나라로 향하고, 덕령공주 측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김영돈을 붙잡아 오고, 황제가 그 사실을 캐묻자 다시 석방하는 등 원나라 순제와 기황후 세력과 또 고려의 덕령공주 쪽이 얽히고 설키는 등 복잡한 양상을 드러냅니다. 서기 1348년 12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충모광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10개월 만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이재현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황제에게 표문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고려의 국왕이 근자의 병을 얻어서 별세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애통해하고 있사옵니다. 왕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사옵니다. 하루라도 왕위를 비울 수가 없사옵니다. 지금 우리 고려 왕실에는 왕기가 있는데 그는 보탑신리 왕의 동복동생으로서 일찍이 원나라 황실에 들어가 황제 폐하를 모신 적이 있으며 나이는 19살이옵니다. 또한 왕저의 경우 보탑신리 왕의 서자이며 나이는 11살이옵니다. 선택하는 것은 오직 황제 폐하의 마음에 달려 있사옵니다. 충혜왕의 동복동생인 19살짜리 왕기와 충혜왕의 서자인 11살짜리 왕저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고려의 왕으로 책봉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결국 11살짜리 왕저가 원나라 황실의 책봉을 받아서 제30대 충정왕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죽은 충모광의 모후인 덕령공주와 새로 즉위한 충정왕의 모후인 희비 윤씨 사이에 세력 다툼이 벌어져서 고려의 조정이 어수선해집니다. 그런데요, 충정왕 치세에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은
왜구 침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충정왕 2년 2월에 왜구가 고성, 중말, 거제 등지를 침범하였다. 하포, 천호, 최선과 도령, 양관 등이 이를 격파하고 300여 명의 적을 죽였다. 왜구가 우리나라에 침입한 것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4월에 외선 100여 척이 순천부에 침입하여 남원, 구례, 영광, 장릉 등지에 있는 온수선을 약탈하였다. 5월에 외선 66척이 또 순천부에 침입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추격하여 배 한 척을 노획하고 적병 13명을 죽였다. 6월에 외선 20척이 하포에 침입하여 그곳의 병영 및 고성, 회원 등 여러 군을 불살랐다. 11월에 왜구가 동래군을 침략하였다. 충정왕 3년 8월에 외선 130척이 자연, 삼목, 두 섬에 침입하여 인가를 거의 다 불살랐다. 자, 여기에 나오는 자연과 삼목은 지금의 인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해안 일대와 서해안은 물론이고요. 수도인 개경의 코앞인 인천 앞바다에까지 왜구가 출몰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남원과 구례 등은 해안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구로부터 약탈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보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노략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하필 왜구가 극성을 떨었을까요? 그 왜구가 극성을 부리게 된 배경은 일본의 정치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조 쟁난기에 정권이 양분되어 있었고 또 중앙의 통치권이 지방에 못 미치게 되니까 사회적 불안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혼란기에 편승한 무사들이 영지를 확대해 나가니까 농지를 잃어버린 농민들, 또 전투에 참여했다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하급 무사들, 또 계속되는 기근으로 대마도나 이끼섬 등의 변경 지역에 경제 불안정이 겹치게 되자 이들이 이제 왜구로 변모를 해서 고려 연안으로 침입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 권력인 막부 정권에서 더 이상 규슈나 대마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왜구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고려에서 아무리 왜구들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해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구의 무차별적인 침공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충정왕 제위 3년째 되던 서기 1351년 10월 대소신료들은 들으시오. 원나라에서 단사관 완자불화가 황제의 칙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황제의 칙명이 무엇인지 어서 읽어보시오. 알겠습니다. 황제의 칙명은 이렇습니다. 강릉대군 왕기를 고려의 국왕으로 책봉할 것이며 모든 창고와 궁실들을 봉인하고 국세를 회수하여 원나라로 가져오도록 하라. 드디어 강릉 대전이 마땅히 그랬어요. 11살의 왕위에 올랐던 충모광이 3년째 임금으로 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원나라에서 충모광을 폐하고 왕기를 새로운 국왕으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 왕기가 바로 공민왕입니다. 왕기로서는 일단 충모광, 그다음 충정왕 이 두 차례 임금들이 즉위할 때 두 번 다 물을 먹었던 셈이기 때문에 원으로서도 더 이상 그 강릉대군 왕기 이외의 추대 후보자가 없었고 고려 내에서도 워낙 그 왕기를 이번에는 국왕을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상황들이 일단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잦은 왜구 출몰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했던 것이 국왕 교체의 명분이 됐을까요? 윤은숙 교수는 그보다는 원나라 조정 내부의 권력 재편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정 부분 그 왜구의 침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왜구의 잦은 창궐이 권력자들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지지 세력들 간의 권력 투쟁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정왕의 주기를 도왔던 원나라의 고령보와 태평이 실각한 데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톡토가 고령보와 태평을 실각시키고 다시 그 조정에 복귀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릉대군 그 왕기가 승려 보우에게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함으로써 보우를 신임하고 있던 기왕후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점도 공민왕의 즉위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 실린 사관의 평을 보면 어째서 충정왕이 물러나고 왕기,
즉 공민왕이 즉위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충목과 충정이 모두 어려서 왕위에 올랐고 덕령공주와 희비가 모친의 지위를 가지고 조정 내부에서 다툼을 벌였고 간신과 외척들은 밖에서 간계를 부렸으니 두 왕이 비록 영리한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도리가 있었겠는가. 또한 강릉대군 왕기는 왕의 숙부로서 인심을 얻었고 원나라의 후원이 있었다. 여러 대신들은 나라의 일은 돌보지 않고 서로 파당을 꾸려서 사욕을 채우다가 그것이 화단을 일으켜 나중에 왕이 불행하게도 독살을 당하게까지 되었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여기에서 왕이 독살되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충정왕의 말로를 기록한 사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안 됐네 그려. 임금자를 빼앗기더니 결국 강화도로 쫓겨가는 신세라니. 나이 어린 임금을 앉혀놓고 대비들끼리 다툼질을 했으니 저런 꼴을 당하지. 대비들끼리 다투지 않았다고 해도 원나라 마음에 안 들면은 멀쩡한 임금도 하루아침에 내치는 판인데 더 말해서 뭐래. 충정왕이 왕위를 빼앗기고 강화도로 갈 때 전교령 신덕린, 전교승 안결상 등 너댓 명이 시종하였는데 저자들 중 한 명만 남기고 모두 포박하여 순군옥에 가두어라. 관리들이 쫓아가서 시종하는 충모광의 신하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박사신 한 사람만 따라가게 하였다. 강화도에 들어간 충모광은 보급도 충분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의 왕래도 끊겨서 날마다 근심에 쌓여 울부짖었다. 충모광의 어머니 희비가 공민왕에게 청하여 강화도에 가서 며칠 머문 뒤에 돌아왔다. 드디어 충모광이 강화도에서 독살되어 죽었다. 전왕의 부음이 알려지자 도성 안의 사람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25대 충렬왕부터 시작된 충자 돌림 임금의 시대가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등으로 이어지다가 6대 만에 끝이 나고 공민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공민왕이 왕위에 올라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갈 진용을 갖추는데요. 관료들 중에서 간판격으로 중용된 사람은 이재현이었습니다. 이재현을 도첩의 정승에 임명할 것이며 임원가를 판삼사사로, 조익청과 전윤장을 찬성사로, 조일신과 조유를 참리로, 강등용과 최천택을 삼사우좌사로, 이공수를 정당문학으로 임명할 것이며 이재현은 도첨이 정승에 임명되자마자 이전왕 제위기에 전행을 했던 문제 관리들을 쳐냅니다. 배전과 박수연은 포박하여 옥에 가두도록 하라. 직성군 노영선은 가덕도로 유배할 것이며 찬성사 윤시우는 각산으로 유배할 것이다. 찬성사 정천기는 관등을 깎아서 제주 목사로, 그리고 지도첨이 한대수는 기장 현감으로 편직시킬 것이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민왕은 이재현을 당시 그 불안한 정부를 수습하고 자신의 정책 추진의 주체로 전면적으로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재현은 국왕에 대한 유교 교육의 강조, 재상의 국정 참여 보장, 정방의 혁파, 또 지방관에 대한 공정한 인사 등을 개혁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의 그 정치 세력은 신진 4대 부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는 기존의 체제의 운영을 깨지 않는 온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민왕이 개혁 파트너로 임명한 이재현이 온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윤은숙 교수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재현은 기황후의 집안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친원파 학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의 반기를 드는 이른바 반원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재현이 원과도 연고가 깊었던 인물이고 특히 기철과도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른바 반원개혁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충선왕 때 개혁을 주도했던 이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이재현이 그 이진의 아들입니다. 충선왕의 측근 이진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재현 본인이 또 충선왕과 굉장히 가까웠고요.
그리고 그 이후 충무공 때 가서는 정치도감 활동에도 개입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선법 개혁에 대한 부분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공민왕 때 초반에 최상층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충선왕 때 그리고 충무왕 때 전개되었던 고려 국정의 개혁 노선을 갖다가 공민왕대로 연결시켜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원나라의 사정은 어떠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쓴 홍건적이 들고 일어났던 때, 바로 이때가 공민왕이 즉위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홍건적은 일종의 그 비밀 결사 조직으로 한산동이 미륵부를 자처하면서 하남행성에서 발발을 했습니다. 황하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여기에 가담하면서 한때 세력이 커지긴 했지만 이들은 명확하게 어떤 정치적인 계획도 없었고 또 지휘계통이 확실하지 않았으며 명령이 철저하게 지켜지지도 않고 또 지휘자들 사이에 내분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결속력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약화된 홍건적의 무리는 일종의 그 도둑 집단으로 변모해서 여러 지역을 유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당시 원나라가 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여서 홍건적 일파를 소탕을 하고 이들의 자녀 세력들이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세력들과 결합을 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여 년 뒤인 1360년대 초에 이르면 바로 이 홍건적이 고려에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원나라 황실이나 조정의 구심력이 그만큼 이완돼 있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홍건적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당시 원 중심부인 중서성 지역과 그다음에 하남 강북 행성, 그다음에 요동 행성, 요양 행성 쪽에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요. 홍건적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에서는 그 이른바 그 장사성 또는 방국진 같은 그 해상 세력과 진우량 같은 일부 여타 강남 군웅 세력들이 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모두 할거를 하면서 그 원 조정의 강남 지배 또는 화북 지배를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들 군웅들뿐만 아니라 화북이나 강남 지역의 행성의 관료들, 그 공식적인 관료들마저도 원 중앙 정부의 통제력에서 이탈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서 공민왕의 개혁이 일정 부분 반원적인 경향을 띌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원나라 내부 사정이 이처럼 어수선하고 중앙조정의 구심력이 이완된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공민왕이 고려의 국왕으로 원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75년 전인 원종 말년 무렵의 고려사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인공수라는 사람이 원종에게 원나라 풍속을 따라 복색을 고치기를 권하였는데 원종이 이르기를 나는 차마 우리 선조들의 법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몽골식으로 호복을 입고 변발을 하려거든 내가 죽은 다음에 경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원종은 이러했는데 뒤이어서 왕위에 오른 충렬왕은 달랐지요. 원나라 황실에서 고려에 시집오는 공주를 마중 나가는 장면을 보면 충렬왕 자신이 앞장서서 미리 몽골식으로 변발을 하고 나타나서는 변발을 하지 않은 신하들을 호되게 질책을 했었죠. 그런데 공민왕 즉위년조의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민왕이 머리를 닦고 호복을 입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감찰대부 이연종이 왕에게 갔다. 이때 이연종은 나이 70을 넘긴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신이연종, 삼가 주상 전하께 아뢰옵니다. 공은 착한 것을 드러내고 악한 것을 응징하는 것을 임무로 알고 실천해온 충직한 신하로 평판이 자자한데 과인에게 무슨 허물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책하려고 하는 것이오? 그렇사옵니다. 어디 한번 말해보도록 하시오. 주상 전하께서는 지금 몽골의 풍습대로 머리를 닦고 호복을 입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지금 공이 본대로 그러합니다.
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머리를 닦고 호복을 입는 것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마시옵소서. 우리 고려의 풍습과 복색을 갖추시옵소서. 자, 막 왕위에 오른 패기만만한 공민왕을 찾아가서 잘못된 복장과 머리 모양을 바꾸도록 질책하는 모습이 마치 임금과 신하의 처지가 바뀐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이 이연종의 간언은 무례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공민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인이 머리를 닦고 호복을 입은 것이 잘못이니 바꾸라, 이 말이 아닙니까? 과연 감찰대부는 듣던 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인이 공의 주청을 받아들여서 당장에 변발을 풀고 호복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공이 과인에게 고마운 충언을 해주었으니 어찌 그냥 넘길 수 있겠소? 여봐라! 옷과 요를 한 벌씩 가지고 오도록 하라. 감찰대부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대목이 공민왕의 반원개혁을 상징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강한 교수는 공민왕이 즉위 초년부터 반원을 표방하는 개혁을 추진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분석합니다. 1356년의 개혁을 반원개혁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공민왕이 원의 영향력으로부터 또는 원의 제도로부터 일정 정도 탈피하고자 의도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호복과 변발 같은 것은 그 원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충렬왕이 원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먼저 자진해서 착용하겠다고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의 강요사항은 아니었지만 근데 어디까지나 고려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식이자 관습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이 그것을 설패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단 원과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조정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윤은숙 교수 역시 당시 원나라 황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려 국왕의 지위를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나라 반대의 기치를 걸고 개혁을 추진할 형편은 못 됐다고 얘기합니다. 1356년의 개혁 이전에 이미 공민왕 즉위년에 변발과 호복을 해제하고 또 즉위 교서에서도 태조와 그 종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반원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을 사실 하긴 합니다. 이것이 그 자주적 의식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고 또 공민왕의 행위들의 이념적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위 초에 불안했던 공민왕의 군주권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걸 가지고 반원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나라가 약화되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공민왕은 여전히 몽골로부터 고려 왕의 직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민왕 초기의 정치는 여전히 원의 입김, 즉 기왕후의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로 대신의 간언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변발을 고치고 또 호복을 갈아입는 모습에서 보이듯이 공민왕은 앞서의 충자 돌림의 임금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공민왕 원년 2월, 공민왕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교서를 내립니다. 과인이 즉위하고 보니 지금 세상은 말세가 되어 풍속이 퇴폐하여 가고 있다. 조정엔 놀고 먹는 벼슬자리가 많고 창고에는 비축된 것이 없으며 이웃나라는 우리 강토를 침범하고 천문에서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과인이 부정한 자를 제거하지 않고 간사한 자를 축출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선조가 물려준 왕업을 보존하며 신하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벼슬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년 2월 초이틀 새벽까지 죄를 범한 자 중에서 부모와 임금에게 대한 죄와 강도 및 살인의 고의범을 제외하고 국내의 모든 죄수를 용서하고 감형하여 주어서 이 나라와 함께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줄 것이다.
또한 전대의 관원들은 그 재능에 따라서 쓸 것이니 결코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과인의 뜻에 따르도록 하라. 법도와 규율을 확립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여 주며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오늘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니 명심하여 실천하도록 하라. 공민왕은 이어서 또 한 가지의 개혁 조치를 발표합니다. 인사행정의 전횡과 난맥상을 보여온 정방을 폐지할 것이며 인재를 전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임무를 전리군부로 이관할 것이다. 무신 집권기에 무인 집정이었던 최후가 문무로 나누어져 있던 인사행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다 설치했던 것이 바로 정방 아니었습니까? 무신 정권이 끝났으면 마땅히 정방을 없애고 인사행정을 무신난 이전의 형태로 환원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최씨 정권 때 이부와 병부, 문무반 인사를 담당하던 이부와 병부로부터 인사권을 뺏어서 차지했던 것이 정방입니다. 이후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당연히 없어지고 그 문무반 인사권이 이부와 병부로 돌아와야 되는데 원종과 충렬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방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관리를 했죠. 그다음 충선왕이 즉위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문제는 정방을 없애긴 했지만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를 담당케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방이 충선왕 때까지도 남아있게 되고요. 충무왕 때 정치도감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공민왕 때 가서도 그 노력을 이어받았지만, 한 번 혁파가 되긴 하지만, 이후 또 다시 생기기도 하고 또 혁파하고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정방을 기존의 모습 그대로 두고서 인사행정의 개혁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혁군주 공민왕으로서는 마땅히 정방 혁파를 시도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관리들에 대한 인사가 정방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권력의 독점과 인사의 문란 등 많은 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권력이 재편될 때마다 폐지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일이 반복되었고요. 공민왕도 1352년에 이걸 혁파했다가 또 다시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1356년에 또다시 혁파했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정방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그 자의적인 권한을 사용하기에 좀 편리한 기구였기 때문에 공민왕 입장에서도 정방의 혁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혜왕이 유배를 떠나고 충목왕이 왕위를 이어받은 직후인 서기 1343년조의 고려사저료 기사에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정방을 폐지하여 그 일을 전리사와 군부사에 귀속시켰다. 그랬었는데 9년 뒤인 공민왕 원년에 다시 정방을 파했다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새로 왕위에 오른 국왕들마다 정방의 폐해는 인식하지만 또한 국왕 자신이 인사권을 쥐락펴락하기에는 편리한 기구였기 때문에 없앴다가는 곧 다시 부활시키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공민왕이 즉위하고 나서도 왜구의 침탈은 계속됩니다. 경기도 안산 앞바다에 있는 풍도를 비롯해서 강화도의 교동, 지금의 충남 서산에 해당하는 안흥 등지에 왜구가 출몰하는데요. 사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려의 군사들이 이 왜적에 대한 방어를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상 전하, 왜구들이 교동으로 들어와서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하옵니다. 아니, 교동이라뇨. 왜구들이 도성의 코앞까지 침탈하는데 그들을 소탕하라고 내보낸 우리 군사들은 무엇 하고 있단 말이오? 내부 소윤 김이남은 전함을 25척이나 이끌고 나갔다 하지 않았소? 김이남은 풍도 쪽으로 침략한 왜적을 물리치러 갔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였다 하옵니다. 그 무슨 소리요? 풍도를 침략한 왜선은 겨우 20척이라 하지 않았소? 왜적들이 원체 흉포하고 선박도 그 규모가 커서... 그렇다면 우선 교동에 출몰한 왜선이라도 막아내야 할 것 아니오? 김이남은 지금 전함을 이끌고 서강으로 들어가 있는데 병력을 증강시켜달라고 조정에 긴급히 요청을 해왔사옵니다. 즉시 병력을 징발하여
서강으로 보내도록 하시오. 예, 주상 전하. 당시 왜구의 침공이 고려 조정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는지는 고려사조례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외선이 크게 몰려들었다. 김유남은 군사가 적어 대적할 수 없게 되자 서강에 머물면서 급한 사정을 고하였다. 상장군 김용이 모든 영의 군사를 징발하니 부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통곡하였고 도성안이 크게 놀랐다. 백관들과 민가에서 군량미와 화살을 거둬들였다. 외적이 전라도에도 침입하였는데 지익주사 김희가 수군을 거느리고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옥구 현감 정자룡은 외선을 보고도 머뭇거리고 출전하지 않은 죄로 곤장을 때린 뒤 병졸로 강등하여 돌산으로 보냈다. 이강한 교수는 당시 왜구의 잦은 침공이 나중에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하는 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합니다. 한반도 전역이 왜구의 침공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공민왕으로서는 이제 재위 기간 동안에 뚜렷한 그 토지 개혁이나 호구 조사 같은 재정 개혁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왜구들의 침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공민왕이 그 즉위한 이후 5년째 기철 세력을 척결하면서 그 원나라 만호부 제도를 개혁을 하는데. 왜구들이 마구마구 침공해 들어오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고려의 유일한 국방 조직이었던 만호부들을 다 철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지라 왜구들의 침공이 공민왕의 만호부제 개혁을 좀 불완전하게 만들었던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고려 전역이 왜구의 침공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원나라에 머물면서 고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혈안이 된 일부 부원배들은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최유 등이 원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본국을 소란스럽게 하고자 모의하고는 곧 황제에게 말하였다. 황제 폐하, 지금 바다 건너 왜구들이 빈번하게 고려를 침공하고 있사온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원나라에까지 위협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찌하자는 것인가? 보류에 두었던 일본 정보를 다시 준비하도록 칙명을 내리시옵소서. 뭐라? 지금 우리 원나라 사정도 혼란스러운데 이 와중에 일본을 정벌하자는 것인가? 아니옵니다. 고려에 군사 10만을 징발하게 하면 원나라는 큰 부담을 갖지 않고서도 일본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고려로 가서 군사 징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그리하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최유라는 사람이 물정 모르는 원나라 황제를 들쑤셔서 쿠빌라이 때 취소했던 일본 정벌 계획을 다시 추진하자고 선동하고 자신이 고려에 가서 군사 10만을 징발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러자 당시 원나라에 가 있던 고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원나라 순제에게 고려는 작은 나라인데다가 요즘 왜구들의 침공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일본 원정군을 징발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실상을 알렸고 그러자 드디어 순제가 군사 징발 임무를 띠고 고려에 간 최유 등을 즉시 소환하라. 이렇게 칙명을 내림으로써 일본 원정군 징발 문제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공민왕 즉위 원년인 서기 1352년 10월 조일신이 일군의 무리를 인솔해서 들고 일어나 공민왕을 위협한 다음 옥새를 빼앗는 등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공민왕은 즉위 원년부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일신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조일신은 공민왕이 원나라로 가서 수기할 때 시종하다가 공민왕이 즉위 뒤에 참리벼슬을 받았으며 귀국한 뒤에는 1등 공신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조일신은 어려운 시기에 왕을 시종했다는 공로를 믿고 횡포를 부리고 오만방자였다. 조일신과 공민왕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된 것은 공민왕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방을 혁파하고 난 뒤부터였다. 주상 전하, 어찌 그리할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오? 전하께서 환국하실 때 원나라 조정의 권신과
총애받는 신하들 가운데 우리 고려와 인척 관계가 되는 사람이 그들 친족에게 벼슬을 줄 것을 이미 전하께 말씀드리고 신에게도 부탁하였사옵니다. 맞아요. 과인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이요? 전하께서 정방을 파한 다음 전리와 군부에서 인사 문제를 맡게 하시지 않았사옵니까? 그랬죠. 그렇게 되면 담당 관원들이 법과 제도에 따라 검토를 할 것인데 제가 사적으로 부탁을 한다 해도 쉽게 벼슬을 얻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니 전하께서 정방을 부활시켜 전하 마음대로 벼슬을 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니 될 말이요. 대단히 많은 정방을 혁파하고 그 임무를 전리와 군부가 맡아서 하도록 제도를 바꾼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시 정방을 부활한다면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소? 그대가 부탁할 일이 있거든 그 내용을 과인에게 말하시오. 하면 과인이 담당 관원들에게 지시하여 처결하도록 하겠소. 전하께서 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 무슨 면목으로 원나라 조정의 사대부를 보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리 하시면 제가 모든 관직을 사직하고 물러나겠사옵니다. 조일신이 워낙 그 공민왕이 원했을 때 잘 모셨기 때문에 공민왕으로서는 조일신을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일신이 원 내부의 권력층과 너무 연고가 깊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요청을 청탁을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탁을 그대로 들어주기 위해서 사적인 인사를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공민왕의 정방협파 그리고 이부와 병부의 부활 이런 부분과 충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공민왕과 조일신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찰집의 김두와 지평 곽충수가 조일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조일신은 감히 나를 탄핵하다니. 정녕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감찰대부 이연종이 쌍방의 진술을 내전해서 들었는데 이 이연종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일신은 신문하지 않고 탄핵 상소를 올린 김두에게만 고발하게 된 계기를 조목조목 따져 묻습니다. 이보시오. 공은 어찌하여 탄핵을 받은 죄인은 신문하지 않고 도리어 비리를 고발한 우리만 붙들고 취조를 하는 것이오. 그러나 애당초 조일신에게 붙어서 관직을 얻었던 이연종은 거꾸로 김두와 곽충수를 탄핵하기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공민왕은 이재현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연종 저자는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요. 사헌부의 수장이 되었으면 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거늘 조일신에게 붙어서 김두를 탄핵하여 조일신의 죄를 묻지 못하게 해버리다니. 과인이 사특한 무리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에도 그들이 원나라에서 과인에게 바친 정성을 생각하면 가볍게 제거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 신이 모든 벼슬을 그만두겠사옵니다. 조일신이 저리하는 것은 신에게도 그 원인이 있사옵니다. 조일신은 원나라에서 왕을 수행했던 공로를 내세워서 이재현이 자신보다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몹시 시기하였기 때문에 이재현이 3번이나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공민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일신이 원나라에서 자신에게 바쳤던 충성 때문에 이 공민왕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공민왕 원년 10월 다들 모였느냐? 조일신이 전임 찬성사 정천기와 최화상, 장승량 등과 함께 밤중에 불량배들을 모아서 거사를 도모하였다. 다들 들으라. 우리가 처단해야 할 자들은 기철과 기륜, 기원, 그리고 고용보, 박도라대, 이수산, 이자들이다.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잊지 않았겠지?
자, 각자 맡은 임무대로 행동을 개시한다. 체포하지 못해도 좋다. 여의치 않으면 목을 베라. 출동하라! 각각 인원을 나누어 출동하였는데 기원만을 체포하여 목을 베었을 뿐 조일신 등이 목표였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다. 자, 시어궁으로 가자! 시어궁은 국왕의 임시 처소를 일컫습니다. 조일신과 그 무리는 시어궁을 포위하고 숙직을 하고 있던 판밀직사사 최덕님과 상호군 정환, 정을상 등 몇 사람을 죽였다. 궁궐의 호위 군사들이 두려워하자 조일신이 나서서 이렇게 안심시켰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악한 무리만 제거할 따름이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상호군 홍희를 그의 집에서 죽이려고 칼을 뽑았는데 홍희의 아내가 갑자기 몸으로 가로막는 바람에 홍희가 죽음을 면하였다. 자, 그 다음으로 조일신 무리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살펴보시죠. 주상 전하, 옥새를 꺼내서 제가 호명하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제수하시고 결제를 하십시오. 알겠으니 말하라. 저 조일씨는 우정승 벼슬을 할 것이니 그리 임명하시고 정천기를 좌정승으로 이권을 판삼사사로 장승량을 응양군 상호군으로 임명하십시오. 또한 배천을 평양도 존무사로 장원석을 강릉도 존무사로 유광대를 천령방호사로 임명하시고 조일신은 이 밖에도 여러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관직에 제수하도록 공민왕을 협박합니다. 자, 군사들은 들으라. 지금 즉시 기천의 집으로 가서 가택을 수색하고 가솔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하라. 조일신 일당이 기철의 집을 수색하여 기철의 어미와 아내를 잡아오니 잡혀온 사람들로 감옥이 가득 찼다. 군사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맞붙어 싸웠다. 공민왕이 공주와 함께 별궁으로 옮겼는데 호위하는 군사가 적었으며 앞뒤로 반란군들이 둘러쌌다. 그런데 반란치고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조일신이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쪽이 원나라 기황후의 일족으로서 고려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던 기씨 일가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 기씨 일가 세력이야말로 공민왕이 척결하고자 했던 대상이었지요.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조일신이 반역을 일으켜서 공민왕을 협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기실 조일신이 척결하려고 하는 쪽은 공민왕도 척결하고자 했던 기씨 세력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윤은숙 교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본래 조일신은 공민왕의 충복이었습니다. 사실 조일신의 행동 뒤에는 공민왕이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또 조일신은 공민왕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일신의 득세에 가장 불편했던 세력은 기철일파였겠죠. 원나라의 실력자였던 기왕후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일신이 취할 수 있었던 정책은 군사를 동원해서 기씨 일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씨 일족의 득세로 불편해했던 공민왕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고요. 당시 조일신의 난에 그 공민왕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확인되어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조일신의 행위를 방조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조일신이 반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공민왕이 함께 참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씨 일가에게 타격을 가하는 조일신의 행동을 공민왕이 방조했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조일신은 기씨 일가를 소탕하진 못했지만 임금인 공민왕을 꼼짝 못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됐으니 반란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조일신은 자신이 일으킨 반란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할까요? 최화상, 그대는 나와 함께 궁궐로 가서 주상 전하를 만나도록 하지. 조일신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동지 최화상과 함께 입직을 하게 되는데요. 새벽녘이 되자 조일신이 최화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공,
지금 공이 차고 있는 그 칼이 참 근사해 보이는데 내가 좀 구경해 볼 수 있겠소? 물론이지요. 이 칼이 이래봬도 사람을 참 많이 죽였지요. 자, 받아서 구경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칼이 주인을 죽이게 됐군요. 조일신이 갑자기 거사를 함께했던 반란 동지 최화상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상전하, 나오십시오. 주상전하,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킨 수괴 중에 한 사람을 제거했사옵니다. 나머지 주동자들도 소탕하러 가셔야지요. 이 일이 지금 어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반란의 주동자들을 소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쪽도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사옵니까? 주상전하께서 백관을 불러 모아 반역을 일으킨 역도들을 물리치도록 비시를 내리시옵소서. 자, 칼을 차고 나서시옵소서. 왕이 부득이 칼을 차고 십자거리로 나서자 백관들이 모여들었다. 조일신이 말했다. 자, 주상전하의 명을 받들어 반란 주동자들의 목을 베러 출동할 것이요. 먼저 장승량의 집으로 갑시다. 예! 조일신이 장승량을 잡으러 가자면서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장승량 역시 그가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조일신은 자신이 주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죄를 자신들의 동지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이죠.